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1등급 즐겨찾기 7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어휘어법과 비문학 지문 중에서 과학 제재를 여러분들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몇 개의 어휘를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실까요? 먼저 범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물이 넘치는 것이죠. 홍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서적이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왔다고 했을 때 범람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범람?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좋은 책이 들어왔을 때는 범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즉 양서들, 훌륭한 서적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서적이 범람했다고 쓰지 않고, 악서들, 음란한 서적들이나 불량한 서적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범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똑같이 흘러 넘쳤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범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공과 장본인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담 사례의 핵심 인물도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긍정적인 일의 핵심 인물을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늘 드는 예지만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낸 사람, 그런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하고, 불을 저지른 방화범을 우리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쁜 사건의 주동 핵심적인 인물을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귀감으로 삼아라. 그럼 둘 다 교훈적인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타산지석은 부정적인 사건을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용비어천가 125장에 보면 하나라 우왕의 손자 태강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 낙수 땅으로 사냥가 있다가 그 나라 제후인 그 예라고 하는 사람에게 화살을 맞아서 쫓겨갔다. 후대왕 여러분들도 저렇게 태강왕처럼 되면 안 된다, 적골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하는 것이고요. 귀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너도 저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멋진 정치를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동별곡을 충분히 익혔다고 한다면, 정철이 강원도 회양에 갔죠. 그 강원도 회양이라고 하는 지명은 중국에도 있고 강원도도 공교롭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 회양의 태수가 급장유였었는데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중국 회양의 태수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으니 나도 급장유처럼 공교롭게 이름이 같은 이 강원도 회양에서 멋진 정치를 베풀어 보아야 되겠다 한다면, 정철은 그 급장유를 귀감으로 삼은 것이죠. 이럴 때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교훈적 대상.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실제로 이제 출제됐었던 것인데요. 난 너의 탓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이 탓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는 것이고요. 나는 네 덕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는 덕, 부정적으로는 탓. 천주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된 것은 다 너의 덕이야. 그랬을 때 내 덕,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 여러분들 가훈으로 삼아도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된 것은 남들의 덕이다. 얼마나 넓고 포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항상 어휘어법에 관계된 문제는 주변 생활 속에 나오는 어휘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익히는 방법론은 지문을 꼼꼼히 철저하게 분석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문, 사설과 컬럼을 매일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학교에 가기 전에 그 녀석이 좀 게을러서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보는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제가 모두 다 오려서 노트, 뭐 새 노트에 붙일 필요 있습니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다 쓴 노트라든지 그 연습장으로 썼던 것 위에다가 제가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뭐 논평을 쓰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뭐 요구하겠습니까? 읽어오는 것만도 대단하죠. 너 이거 읽어라 그러면 요즘 학생들 잘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로서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칼럼과 사설을 붙이는데 그게 한 10장 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갈 때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얼른 가방 속에 집어넣어주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또는 내가 틈만 나면 이것을 좀 다 읽어가지고 오너라 했더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아빠 그거 없어요 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3번부터 이번 시간에 60번까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53번 보기에 나타난 국어의 경어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어법 외국어 같은 경우는 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다는 다 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다를 두로만 표현할 수도 없고 상대방을 유로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상대를 높여주고 객체를 높여주고 행위의 주체를 높여줘야 되는 높임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교장 선생님 계시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20대의 젊은 선생님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담임 학급에 와서 야 담임 선생님 어디 가셨냐? 그러면 여러분 예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틀린 것 같지 않죠? 담임 선생님께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주체 높임 주격 조사를 붙여줬죠. 그 다음에 가다의 주체는 담임 선생은 맞아요. 그래서 나보다 높으니까 선생님께 시를 붙이자. 그래서 가시 해서 주체 높임 선어머롬이 씁니다는 제 말을 듣고 있는 상대 교장 선생님 높여드립니다. 주체인 담임 선생님도 높여주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교장 선생님 상대도 높여주니 나는 얼마나 높임법을 잘 사용한 것입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담임 선생님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내 주체, 그 행위 주체도 나보다 높고 또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도 높다면 결국 내 앞에 있는 주체보다 상대가 그 행위의 주체보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더 높으면 둘 다 높다 할지라도 더 높은 사람 앞에서 덜 높은 사람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는 낮춰주고 하나는 높여주고 이것을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를 앞, 높일 존. 담임 선생님은 낮춰주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높은 교장 선생님은 높여주는 것을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일상생활로서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 익히시죠? 영희야, 할머니 잘 모시고 가야 한다. 선생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진지를 맛있게 드셨다. 맛있게? 맛있게?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것을 정확한 어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맛있게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맛있다, 멋있다인데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 맛있다로 하기 때문에 두 개의 표준 복수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개 다 됩니다. 맛있게, 맛있게 드셨다. 자네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퇴근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 경어법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기억입니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여러분, 영희야, 할머니를 잘 모시고 가야 한다. 가는 거의 주체는 영입니다. 가는 행위의 주체는 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체보다 객체, 즉 부사어나 목적어에 쓰여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나오는 명사입니다. 객체가 주체보다 높게 되면 그 객체를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주체인 영이보다 객체인 할머니가 더 높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영이야, 할머니를 이제 데리고 가다의 높임이 뭐예요? 모시다죠. 그래서 모시다를 쓴 거예요. 동생을 모시고 할 수 없잖아요. 영희가 주체고 동생이 객체라고 했을 때 객체가 주체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높일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영희를 데리고 해야 되는데
객체인 할머니가 주체인 영희보다 높으니까 데리고의 높임법인 모시고라고 써주는 거 잘했고요. 그 다음에 가야 한다 할 때 그 가다는 영이 주체가 낮으니까 그냥 가다라고 평어를 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는 안 높이고 객체만 높였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이고자 주체는 높이지 않고 객체만 높였으니까 1번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이 정도의 설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 볼까요? 선생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상대 높임법 설명해 준 것 기억하면 되겠죠. 앞에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선생님이 높으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비웁니까가 격식체에서 하십시오체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높임법을 잘 썼고요. 그래서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표현이 들어있다.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라고 하는 말을 썼죠. 할머니께서는 진지를 맛있게 드셨다. 행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에 높임말이 사용되었다. 먹다. 그것을 높인 것이 이제 들다. 그것을 또 높인 게 드시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드셨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무엇 때문에? 주체인 할머니 때문에 높임법을 써준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할머니가 높기 때문에 진지, 이것은 밥을 진지라고 하는 말로 높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자네는, 그렇죠. 너, 자네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사 높임 하계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퇴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방금 퇴근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퇴근했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높으니까요. 그렇지만 씁니다는 상대인 할아버지를 높여준 것입니다. 상대 높임법에서 아주 높임법 하십시오체를 쓴 것이죠. 이렇게 해서 5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두세 번 들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54번 이제 개요 작성한 후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논지 전개상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죠. 우리나라 대체로 많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원을 외국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나라는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외국에서 들여온 자재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그 수입한 나라에 수출하는 재미있는 무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들여온 그 재료가 원자재가 너무나 비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책 마련을 해야 되겠다. 볼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그럼 글 쓸 때는 문제점 쓰고 대책 쓰고 문제점과 대책을 하나하나 대칭 구조를 엮어가서 찾아내면 쉬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서론 원자재 가격 상승의 현황. 그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현황을 보여줘야 되겠죠.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상황을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은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대책. 그럼 문제점 하나, 둘, 대책 하나, 둘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겠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점으로 첫째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또 대책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대립 구조를 하나하나 맞춰보면 되죠. 경제적인 측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둔화된다. 당연하겠죠. 상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죠. 저걸 들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수출해야 되는데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하니까 가격이 상승되니까 물건을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상실돼서 외국 바이오의 방문이 감소된다. 외국 바이오들이 우리나라 수출할 물건이 많아야 우리 물건 좀 사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수출할 물건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사회적 측면으로는 내수 부진으로 소비 생활이 위축된다.
여러분, 수출은 외국에 파는 것이고 내수는 우리 국민 자체들이 소비하는 것인데 뭐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원자재가 비싼데 그것을 들여오지 못하니까 또 물건 만들 수도 없고, 또 만든다 하더라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으니 소비가 되겠습니까? 소비 생활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소득 감소로 과하게 소비가 위축된다. 물건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또 만드는 과정 속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물건을 만드는 일이 없으니 실업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자적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죠. 경제적 측면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품질이 뛰어난 신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저 원자재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뒷짐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상품을, 저 원자재 가격 말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또 다른 시장 개척을 해보려고 해야 된다. 저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수입을 못하니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라고 반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측면에서 소비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소비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줘야 되는 것이다. 소비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수입 원자재 상품에 대한 과세 강화, 사치성 소비재 유통 억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수입 원자재 상품에 대한 과세,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수입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또 소비해야 되는데 그 가뜩이나 들여오는 걸 갖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면 저 비싸서 들여올까 말까인데 또 비싼 걸 간신히 사가지고 오는 그 순간에도 세금을 강화시키면 누가 수입을 하겠습니까? 수입을 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내수를 촉진시키고 또 수출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비싸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치성 소비재 유통 억제, 사치성 소비재도 유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수 활성화하게 소비가 돼야 생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접근해 주었습니다. 정답은 2번. A, B, C, D 할 때 2, 5번이 되겠습니다.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54번 같이 문제 푸는 것은 문제점과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대립적 구조를 연필로 그어가면서 지워가면 될 것이고요. 이제 55번입니다. 퇴고 과정인데 이런 문제가 좀 여러분 어려워요. 현대인이 추구하는 왜곡된 아름다움. 여러분들도 지금 여학생들 보니까 눈썹을 옆에 다 가지런히 정리하죠. 뽑고 그리고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눈썹 문신한 학생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학생들 화장하지 마세요. 그 아름답고 예쁜 피부 왜 화장해서 덮어요? 여드름 좀 보이는 것도 예쁜 것입니다. 청소년 때는 그 맨 피부가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여드름조차 멋진 것입니다. 현대인이 추구하는 왜곡된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교지의 시를 기사 일부다. 이거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개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주어지는 미적 기준을 자신의 모습을 적용한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잡지나 또 TV 등등 인터넷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광고에 나온 인물이 나의 미적 가치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얼굴이 크면 큰 대로 그 안에서 주관적으로 개성적으로 미적 기준을 삼아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1m 50에 82kg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튼튼한 여학생이다. 근데 저기에 1m 70에 한 48kg 정도 되는 날씬한 여배우가 나왔다. 그럼 내가 1m 50에 82kg를 도대체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해봤자 그래요. 48 했어요. 근데 키는 50이 그대로 아니겠어요? 그럼 52를 80으로 만들 수가 있고 70cm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개성 있게 멋을 연출해야 되는데 꼭 앞에 있는 대중적인 연예인을 모델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처럼 되기 위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트렌드에 맞는 옷을, 이제 트렌드는 요즘 말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트렌드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필요한 외국어 표현이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하거나 유행에 맞는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여러분, 맞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는이 오는 것이고요. 알맞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이 온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해줬죠. 알맞은, 맞는,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TV, 라디오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여기서 꼭 쓸 필요 없죠. 저 다이어트 준비하다가 죽은 사례를 여기서 왜 들어줍니까? 전혀 불필요한 내용이고요. 이 사람들은 대중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여 그 비슷함의 여부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을 판단한다. 나는 매우 비슷해. 나는 누구누가 비슷해. 그러니 난 아름다운 거 아냐? 라고 모델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은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 대한 미적 판단이 외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성의 추구인 동시에 개성의 포기가 되는 셈이다. 말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죠. 나중에 하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4번 볼까요? 리을, 문장 성분이 서로 호응되지 않으므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돼. 그랬죠. 여기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을 볼까요? 개성의 추구인 동시에 개성의 포기가 되는 셈이다. 이것은 개성의 추구가 아니라 개성의 추구인 동시에가 아니라 개성의 추구가 아니라 개성의 포기가 되는 셈이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3번 볼까요? 그런데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그래서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런대로 놔두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55번 어렵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게 미적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느라고 좀 복잡해졌습니다. 55번에 3번. 이번에는 56번부터 60번까지 비문학 지문인데 이것은 말만 과학 제재지 상당히 쉬운 교양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과학 제재나 수학 제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어 영역 시험은 예체능, 문과, 이과 학생들 공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보는 것이니까 과학의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또 거기에 공식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과학 탐구 내지는 여러분 뭘까요? 통합 교과에서 과학 논술 시험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언어 영역에 낼 수 있어요? 언어 영역은 미술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사진하는 사람, 체육하는 사람, 법대 가고자 하는 사람, 의대 가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교양적인 수준에서 비문학 제재를 다룰 수 있어야지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 문제를 푼다면 누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지문이 제일 쉬운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도표나 이런 것들은 포밀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현혹시키기 위한 액션일 것이다. 내용만 정확하게 잡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대체로 발문과 답지를 먼저 읽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지문이 여러분 길죠? 보니까 56, 57, 58, 59, 60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56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글쓴이 의도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과학자의 모습은 이 안에 과학자가 나오는데 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필자의 의도를 잡고 난 다음에 이것에 부합된 과학자를 1, 2, 3, 4, 5분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3, 4초에 얼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57번 윗글의 핵심 내용을 표로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표라고 하는 것으로 각색해서 접근해 볼 수 있구나. 그래? 어떤 내용일까 하고 빨리 읽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58번 기역, 니은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분명히 기역, 니은의 낱말을 통해서 세부 항목을 물어보는 것이겠구나. 그래, 지문 읽어갈 때 기역과 니은을 정확하게 챙겨봐야 되겠구나. 빨간 펜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렇게 생각 갖는 것도 1, 2초 정도 가지면 되겠고요. 59번 디귿을 통해 강조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 뭐 디귿에서 또 강조하는 바가 있는가 보구나. 60번 리을에 대한 비판적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타당한 것.
그렇구나.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밑줄 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거 5문제를 모두 다 읽는데 1분 내지 2분 정도에 모두 다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역으로 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비문학 독해 방법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지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선생님 방법은 힘듭니다. 그러면 제 방법 따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방법 존중하는데 가능한 한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중적으로 시간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권유해 보는 것이죠.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이거 한 열흘 정도만 끊임없이 연습하면 이 방법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과학은 생산력과 직결되는 도구적 이성.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학 지식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학자,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천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비판적 이성이라고 그렇게 나왔네요. 이것이 여기서 핵심어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과학자들은 도구적인 이성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접근해 와서 문명의 이기를 발명해냈죠. 어마어마한 역사 발전에 기여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도구적 이성도 중요하지만 비판적 이성이 중요하다. 이 비판적 이성은 무엇일까요? 윤리적인 측면이 될 거예요. 윤리적 또는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측면이 중시될 때가 아닌가. 예를 하나 들면 이거겠죠. 여러분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많죠. 이때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발명했는지 하면은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다이너마이트. 야, 이거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려져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살상용.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적군이 저쪽에서 다리를 넘어온다, 아니면 적군이 있는 아지트가 있다 그러면은 몰래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불을 댕기고 튀어오죠. 그래서 그게 1분 정도 있으면 계속 쫙 타고 들어가 가지고 폭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 같은 거 완전히 폭파시키고 그 적군의 아지트 폭파시키는 살상용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한 번 터뜨리면 10,000명, 20,000명 다 죽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쟁 살상용이다. 야, 이거 이 지구상에 있으면 안 돼. 근데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의 평화를 외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까? 노벨이 전쟁 살상용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노벨은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요? 뭐 이런 말이 맞을 수 있을까요? 산업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삽을 가지고 갱이로 저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다고 합시다. 아마 100년, 200년, 1000년 걸려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돌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구멍을 살짝 드릴로 뚫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 2-3개 집어넣어 폭파시키면 그 바위산이 붕괴되고 이제 붕괴되면 또 기계로 그 돌을 퍼내고 그렇게 해서 뚫고 가서 여러분들 1000만 년 해야 될 것을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을 하면 1년 만에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구적 이성, 지성을 가지고 우리 산업 문명에 기여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산업용으로 했는데 세상에 다 알려서 이것을 이런 쪽으로만 사용해야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된다고 해서 그래, 노벨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뜻을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전쟁, 무기, 살상을 쓰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의지와 상관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반드시 이 과학자 역시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의 책임도 양심적으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도구적 이성으로 사람용의 문명의 이기로 만들어낸 것을 그것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 후예들
비판적 이성, 윤리, 도덕을 갖고 접근해야 되겠다. 과학자도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와 같은 문제가 부정적으로 발생된 것까지도 어느 정도 윤리, 도덕적 의식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분명히 비판적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 쪽으로만 접근했었던 과학자들은 이제는 이것도 전제되지만 비판적 이성의 축을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과학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했었던 공식, 문제풀이는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수학에 나왔다 그러면 상식선상에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뭐 충분히 됐죠.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중간에 보면 그러면 해놓고 항상 비문학 지문에서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어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본격적으로 무엇을 전환하면서, 화제를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나오니까 이 다음이 주지 단락이 대체로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다, 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에 화제를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주지가 그러면이라고 하는 부사어 뒤에 나온다는 거 참고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잘 맞아떨어지는 예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학자가 국어 교과서에 수십 년 동안 거기에 글을 실어서 국문학자 이상으로 인기를 누린 글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셨죠? 이기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학자신데요. 이분은 서강대학교에서 한평생 사학자로 계시다가 저 강원도 한림대학으로 가셨는데 지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바로 오산학교를 세우신 남강 이승훈 선생의 직계 후손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고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고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 보았다 그러죠. 지금은 이제 국사가 고시 공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사실론이라고 하는 이기백 교수의 명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과거에 대학에서 고시 공부를 하셨다거나 사학을 전공했다 그러면 이기백 교수 한국사실론? 그래. 그리고 여러분 집에 서재가 있다면 혹시 아버지가 보셨던 책을 찾아보면 한국사실론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한국사실론이라고 하는 책이 거의 서재에 있을 정도인데 이 책이 8개의 외국어로 번역되어 세상에 나갔다고 하니 명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글이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인데 그것은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이렇게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론이 하나가 있고 2개가 있는데 이 앞에 서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이라고 하는 요 접속어가 여기 나오고 여기서 주지 단락을 보여준 예가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입니다. 여러분 비문학 공부를 하려면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의 구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그러면이 나오면 이제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과학자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사회적 의미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핵 분열에 관한 자신의 순수한 연구가 핵 분열에 관한 자기의 순수한 연구가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과학자의 순수한 지식으로 만든 원자폭탄 제조로 연결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과학자가 순수한 지식, 즉 처음에 도구적 이성으로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살상용인 원자폭탄으로 만들어질 것을 어떻게 예측했겠는가? 그걸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까? 과학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숙제일지 모른다.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쭉 이야기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자의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과학자가 도구적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잘못 쓰였다고 해서 내 책임은 아니다
아니라 그 과학자도 반드시 비판적 이성을 전제로 윤리적 도덕적 측면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본문은 끝까지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개괄적인 배경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듣기 전에 미리 다 뽑아서 꼼꼼하게 실제로 수능 보는 것처럼 접근한 후에 제 설명을 듣고 무엇이 정답이고 또 나머지는 안 됐는지를 해결하면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만점으로 가는 첩경이죠. 첩경은 무슨 뜻일까요? 지름길이라고 하는 뜻이죠. 56번, 글쓴이 의도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과학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뭘까요? 글쓴이의 의도, 제가 충분히 여기서 말씀드렸죠. 연구 성과를 공개해서 이제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뛰어난 지식으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뛰어난 연구한 것을 이제 공개해서 사회 비판을 수용한 후 이를 연구에 반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적 시각에서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연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리하여 쓴소리까지 받아들여서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었던 것이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연구의 방향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56번에 4번, 윗글의 핵심 내용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 여러분, 너와 나의 윤리의식, 그렇죠. 비판적 이성으로 접근하고 인류 과학기술, 인류를 위한 과학기술 됐죠. 57번에 5번, 58번, 도구적 이성, 비판적 이성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답 다 나왔네요. 도구적 이성은 지식적인 측면을, 그리고 비판적 이성은 윤리적인 측면을 매우 쉽게 접근했습니다. 59번, 디귿을 통해 강조하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핵 분열에 관한 자신의 순수한 연구가 원자폭탄 제조로 연결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뭘까요? 개인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지껏 이야기했었죠. 개인의 연구, 이것을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 연구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된다면 연구가 올바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59번에 2번. 그 다음에 60번이 이제 재밌습니다. 60번 문제를 보면 개인과는 물론 이제 이 도구적 이성으로서 지식을 통해서 연구했는데 한 개인 또는 또 다른 한 국가의 과학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은 물론 선진 과학 기술의 국가 간, 미국에서 영국으로 또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로 서로 국가 간의 공유 장치를 만들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문제를 나 혼자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인 과학자에게 물어보고 또 공유해보고 또 선진 국가 간의 기술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영국에서, 러시아, 독일 서로 공유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비판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될 것인가? 그런데 그 비판 제기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 2번 볼까요? 개인의 과학기술 업적을 공개해야 한다면, 제가 만약에 과학기술을 10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걸 공개한다면 누가 힘들게 기술을 연구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것을 나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되면 내 공유 없어지고 또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했었다면 이미 정보가 다 누설돼서 나는 허사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말이 쉽지 그게 되겠습니까? 선진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이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선진 과학기술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개발도상국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왜 줘?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밖의 국가에서 너 왜 그래? 라고 제재를 가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겠냐 이거죠. 없죠. 지적 재산권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데 개인의 연구 산물을 공유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적 재산권입니다. 이걸 연구해서 문명의 이익이 발명품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 공개해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1번 볼까요? 국가들 간의 과학기술 결과를 공유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잘 살게 되지 않겠는가? 이건 긍정적 측면이죠.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3, 4, 5는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때는 비판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소고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긍정적 측면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60번에 1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약 40여 분간 어휘어법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비문학 지문 어떻게 독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문학 독해를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에피소드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제 아들 녀석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 사설과 칼럼을 노트에 붙여서 주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열심히 읽고 아빠 그거 안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밝히진 않겠습니다. 팔불출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